여러분 2부에서는 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방송을 하러 왔는데 그 조명 시설을 새로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하시는 강명길 선생님은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실 수밖에 없어서 별 수 없이 2부를 저 혼자 좀 외롭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정치를 하려면 그 용인, 이른바 그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용자 사용하다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용인이라는 말에는 그 가치 판단은 없어요. 용인을 잘하면 좋은 거고, 용인을 잘 못하면 나쁜 건데요. 용인이라는 말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용한다. 이롭게 사용한다는데 그 이로움이 자기 자신한테만 이로우면 그건 나쁜 거죠. 그 대상에게도 이롭고 아니면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두루 이로우면 그거야말로 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 사람 대하는 방식이죠. 자, 2009년 그 4월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사를 받던 때에 그 유시민 씨는 갑자기 전국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강연을 취소합니다. 시국 강연을 전부 취소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집에서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자 모든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말 그대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한번 나왔던 일이 이 중복돼서 나오면서 또 새로운 정보들이 이제 부연 추가된다고 했어요. 그때 유시민 씨가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이란 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비리로 수사를 받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은 규범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규범적 판단이란 말이 이게 좀 그 앞뒤 안 맞는 말이죠. 잘못 사용된 어휘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투신했습니다.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의 영역에서 발을 뺀 발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한 발언으로 인식될 소지도 있는 발언입니다.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자처했던 유시민 씨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호실장이란 건 뭡니까? 온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방어하는 게 경호실장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이렇게 말했어야 되겠죠. 나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믿습니다. 국민들도 성급히 판단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초기 유시민 씨는 노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도 했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도 했지만 시시각각 말을 바꿔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지자 또 이런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뜬금없는 이 강연 취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중자애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유시민 씨는
그 사람을 좀 이용하는 성향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이용의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돼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죠. 그리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노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노 대통령에 대한 동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다시 치솟습니다. 그러자 이 유시민 씨의 노무현 대통령 예찬은 이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보다 더 자극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특히 경기지사에 출마했을 때는 이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울먹이면서 부릅니다. 마이크를 잡은 채 허공에다 대고 대통령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연설을 듣는 지지자들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던 화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관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 인간형을 이 얼굴 그리고 발 두 곳으로 본다는 말도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한국 남자들의 관상은 대표적으로 쥐상 그리고 범상, 말상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김종필 같은 분은 쥐상이고 김영삼 같은 분은 범상이고 김대중 같은 분은 범상이고 김영삼 같은 분은 이제 전형적인 말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그 상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같은 분은 이 셋 중에 안 속해요. 그래서 그 김경수 지사를 바둑이상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둑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마귀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유시민 씨 같은 얼굴은 얼핏 보면 좀 토끼처럼도 보이지만 토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외가리하고도 좀 비슷한 인상이다. 하지만 이런 그 골상은 선천적이고 생득적인 거니까 탓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유시민 씨의 고정되지 않는 눈동자 그리고 쉴 새 없이 실룩거리는 입언저리 저는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자, 2012년 통합진보당 당권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권 쿠데타를 주도했던 인물이 유시민 씨였죠. 유시민은 이정희를 이용해서 또는 이정희와 더불어서 진보 대통합의 그 수장이 되려 했고 심상정과 더불어서 또는 심상정을 이용해서 야권 연대의 킹메이커로 등극하고자 했으며 조준호와 더불어서 조준호를 이용해서 당권파를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비례 경선 후에 그리고 당연히 구속 기소된 오홍만, 이정은 씨 등은 주범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당혹스럽죠. 모르는 이름이 나오죠. 오홍만, 이정은. 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이 있고 나서 구속된 인물 중에 오홍만 그 여자분이죠. 그리고 이정훈 씨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역시 유시민에게 그 유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추진했던 아랫사람들이었어요. 유시민의 저서로서 그 어떻게 살 것인가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그 당시 통합진보당 사태를 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중앙당 지도부가 공정선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반칙을 사전에 막을 수가 없었다. 원래 이 온라인 선거라는 것은 이 규제 조치를 보통 선거처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온라인 선거는 이건 여론조사지 선거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 유력한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복수의 당원이 투표하는 것을 막는 동일 IP 중복 투표 제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이런 요구를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완강하게 거부했다. 자, 이 유시민 씨의 말. 자, 보세요. 동일 IP 중복 투표 제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당권파가 거부했다. 저는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동일 IP라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한 집안에서는 공유기에 의해서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공장 같은 데에서는 수십 건의 이 접속이 동일 IT로 이루어져요. 이걸 어떻게 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걸 제한 조치를 취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경쟁에 참가한 모든 비례대표 후보가 사퇴하고 당 전체가 새 출발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일부 당선자와 정파가 거부해 실행되지 못했다. 여기서 일부 당선자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당시로는 이석기, 김재현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파라는 것은 민노당파를 생각나게 하는 발언입니다. IP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무지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어렵죠.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뭐 여러분들 그 IP 지식 같은 것이 더 생겨서 사실 저도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다음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통합진보당 사태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진실과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밝혀지고 있어요. 사태 당시에 최소한 그 관련 핵심 당사자들은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요. 진실의 실체를.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지나면서부터 그 통합진보당 민노당파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 이를테면 심상정, 조준호, 노회찬, 조국, 진중권, 김민웅 씨 등이 한 1년 지나서부터는 이 당사태에 대해서 입을 다물기 시작한 것은 자신들이 미처 몰랐거나 실수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시민 씨만은 여전히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유시민 씨가 미리 이런 사태를 확신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알고 한 것이지 실수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 유시민 씨가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자, 과연 그 유시민 씨의 정계 은퇴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또는 이런 데 보면 그 돈떼보이라는 이름이 그 유시민과 더불어서 인터넷에 많이 떠 있어요. 돈떼보이. 아주 희화적인 그 별명인데요. 이런 돈떼보이 말고도 그 유먹팔이라는 그 별명도 지어졌어요. 자, 이 내력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시민 씨는 2010년도 경기도지사 때 그 펀드를 모집했죠. 그런데 이때 상당히 모집이 됐어요. 성공적으로 한 40억 가까이 모은 것으로 생각납니다. 아마 이 성공에 고무되어 가지고 2012년 총선에 대비할 때 국민참여당 펀드로 또 40억 원을 목표로 이 펀드 모금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9억 7천만 원밖에 모이지 않았죠. 자, 이때 그 유시민 씨는 40억을 모아야 되는데 9억 7천만 원밖에 모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 우리나라 펀드라는 것은 이건 모금한 사람이 이걸 갚을 의무는 없어요. 도덕적 의무는 있지만 법적으로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시민 씨는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나 또는 총선에서 국참당, 즉 우리가 유시민계로 얘기되는 이런 후보들이 몇 명이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당선자 수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라는 게 상당한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선자를 내 가지고 그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기 몫을 챙겨서 유시민계 몫으로 이 펀드를 상환하려는 이른바 이제 돌려받기인데요. 이것을 기획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질러서 얘기하면 2012년 총선에서 유시민계는 전멸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의 태도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 왜 유시민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이것이 그 펀드 모금 상환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근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더라도 또 한두 차례 또 추가 설명을 할 겁니다. 2012년 여름입니다. 2012년 여름에 이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었던 백승우 씨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이에요.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국민참여당 부채 8억 원은 유시민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당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이 백승호 씨는 그 글에서 2011년 11월 18일, 이때면 그 통합진보당 합당이 논의되던 총선 전해의 가을이네요. 11월 18일이니까요. 2011년 11월 18일 3단위 실무협상단. 그러니까 3단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민노당, 그리고 국참당, 그리고 진보통합입니다. 그래서 민노당 쪽에서는 장원섭과 이성구, 국참당에서는 천호선과 홍용표, 진보통합 쪽에서는 이홍우와 김용신, 이렇게 3자의 합의에 의하여 국민참여당의 실제 부채가 8억 원임을 확인하고 4년간 매년 2억씩 참여당 출신 인사들이 해결한다. 고 합의하여 추후 공증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4년간 매년 2억씩,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참여당 출신 인사들이 해결한다. 세상에 법정 합의문에 참여당 출신 인사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구사하고 이걸 또 받아들인 민노당 쪽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참 난감해요. 참여당 출신 인사, 구체적으로 일명이 적시되지 않는 채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여당 출신 인사, 참여당 해체돼 버리면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이런 문구에 감 넘어갔던 민노당 분들도
참 안타까워요. 요즘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 이것만으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대표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원섭, 천호선, 이용우.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걸렸으니까 최고 대표급이 다시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틀 후인 11월 20일에 이정희 민노당 대표죠. 그 다음에 유시민 국참당 대표고, 노회찬 진보통합의 대표급이죠. 이 3자가 이 3자 통합 주체 대표회의를 열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 실무협상단의 합의 내용에다가 약간 보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명기하냐면, 이미 확인된 부채와 추후 확인되는 부채까지도, 그러니까 추후 이 빚이 또 얘기 안 했던 것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추후 확인되는 부채까지도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해당 주체라는 표현.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합의도 해당 주체,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빚이 나오면 그 빚을 얻어 쓴 쪽에서 해결한다. 이런 합의문을 해놓으려면 최소한도 지금까지 합의된 8억은 국참당의 누구 책임하에 해결한다. 이렇게 명기가 됐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증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참계가 약속한 공증 절차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심지어 국참계 사무부총장은 유 대표가 대노하신다. 유 대표는 유시민이에요. 신의의 문제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신의의 문제입니까? 법적인 금전적 문제죠.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교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는지. 아무튼 이런 얘기를 그만하고, 자, 아무튼 이 끝까지 국참계는 공증 절차를 기피합니다. 이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국참당 펀드의 상환 책임은 국참당은 없어졌으니까요. 통합진보당이 떠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일각에서 태관절리 펀드 빚은 누가 할 거냐? 이거 소송 들어오면 통합진보당에서 다 덤탱이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자꾸 의문이 제기되니까 압박감을 느꼈던 이 천호선 최고위원, 당신은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죠, 나중에. 천호선 최고위원이 이때까지만 해도 다 통합진보당 멤버들이었으니까요. 당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요. 저는 물론 참여당 출신 어느 누구도 펀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런 요지의 글을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죠. 이 천호선만 하더라도 힘이 약하고 일말의 부끄러움도 있었고 첫 번째 그 합의문에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책임을 정면에서 회피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천호선과는 다른 사람이죠. 유시민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이 8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논점으로 확대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낭만적 판단착오와,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착오도 낭만적이었다는 이 전제를 달아요.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형식을 책임지겠다. 형식으로 소위 구당권파
이것이 민노당입니다. 구당권파와 몇 달째 벌이는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갈수록 모두가 비천해지고 있다. 의미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비천함을 감수하기란 정말 쉽지 않고, 싸우더라도 의미 있게, 수준 있게, 피차 성인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고 싸우면 좋겠다. 자, 이 8억 빚과 관련되고 선거 부정을 덤탱이 씌웠던 이러한 구체적 사건들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논점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면서 여기에다가 언어 유희까지 구사하면서 이 왜곡하고 확대하는데 유시민 씨는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 남다른 능력이라고 할 수 없죠.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차마 못하는 일이죠. 이 8억 빚의 상환 날짜가 2012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탈당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들을 유시민과 천호선은 합니다. 왜? 탈당한다고 말했다가는 곧장 돈 내놔라 할 테니까요. 이랬던 유시민 씨가 통합진보당은 이제 국민에게 해로운 당이 되었다 라고 말한 것이 9월 13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른바 그 친노 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해 나갈 때에도 자기들이 지었던 대선빚 40억 원을 구민주당에 남기고 탈당한 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진화하는 법입니다. 유시민은 자기네 계파가 저지른 선거 부정을 민노당파에게 덮어씌우고 이로써 당을 갈갈이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불과 8개월 만에 빚 8억 원을 질러놓고 도망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억을 안고 들어와서 8개월 만에 나갔으니까 한 달에 8억 꼴이네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민노당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당원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자를 내야 돼요. 제때 못 갚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이자 빚만 50만 원씩입니다. 50만 원이면 50명 당원의 당비예요. 하루에 이자 빚만 50만 원씩 뼈 빠지게 갚아 나가다가 그나마 박근혜한테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작가인가가 어떤 글을 썼는데 유시민은 이런 걸로 볼 때 경제사범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그 글을 썼던 그 작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출전을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들 그 아메리카 논쟁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아메리카노 논쟁.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시민 씨가 이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공동대표가 그 이정희, 유시민, 그리고 심상정인지 노회찬인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회의에 앞서서 늘 그 비서가 가져다 놓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설수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커피를 비서가 갖다 놓게 한다는 점에 차관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또 뭐 당대표니까 비서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이런 그 작은 행위들이 좀 안 맞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시민 씨는 커피 심부름도 꼭 아침마다 비서한테 시켜 뭐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비판의 본질은 커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비서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한 그 유시민 씨의 말을 들어보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메리카노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비판의 본질을 아예 바꾸어서 상대에게 역공격을 가하는 거. 이것은 그 유시민 씨의 타고난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재능도 아니죠.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차마 못하는 거겠죠. 자, 2012년 5월 초입니다. 그 유명한 조준호의 진상 보고서가 터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는 한결같이 비례 경선 후보 전원 사퇴를 이 진상 보고서에 근거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당시 모든 뉴스 회사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 뉴스 회사들의 오보에 넘어간 국민들 역시 비례 경선 후보가 전원 사퇴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2012년 5월 31일자 한겨레 신문에 유시민 비례대표 모두 각자 할 만큼 부정 저질러라는 제하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질렀다. 나중에 보니 동일한 패턴으로 모두가 선거 관리 없는 가운데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정 경선을 했다라고 말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 참 이런 어려운 말이죠. 지금 꽤 오래된 시점에서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글쎄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유시민계 중에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 가운데 좀 점잖은 분이 하나 있는데 뭐 점잖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노학래 씨가 있었습니다. 원래 노학래 씨는 그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비례대표 8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 경선 결과 그 민주노총계의 그 이영희 씨든가요. 이영희 씨가 당선 가능성이 적은 10번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준호가 이 민주노총을 그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우리 하나 바꿔주라 해가지고 이 8번과 10번을 바꾸는데 이 노학래 씨는 양보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잖은 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 유시민 씨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정을 저질렀다. 자, 이런 표현도 좀 이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012년 11월 17일 좀 몇 달 지나섭니다. 유시민과 밀착 관계인 국참계 출신 오옥만 여자입니다. 오옥만 씨가 구속돼요. 왜? 선거 부정으로 구속됩니다. 민노당파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터뜨렸는데 검찰이 막상 수사를 하니까 유시민과 가장 가까운 후보였던 오옥만 씨가 구속되더라 그겁니다. 오옥만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옥만이 구속되니까 유시민 씨는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도 유시민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트위터에다가 경선 후보 대부분의 대리투표 정황은
조준호 진상보고서에 나온 내용. 그래서 당의 책임을 인정하고 후보 전원이 사퇴하자고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트위터에다 써요. 유시민 씨는 그 책에다가도, 자기가 쓴 책에다가도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그러자 이제 또 한겨레에서 또 인터뷰를 해줘요. 이때 한겨레하고 오마이뉴스, 뭐 프레시안 해가지고 전부 유시민 편만 들죠. 그 민주당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언론들한테 그렇게 언론들한테 그렇게 언론과 친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연구해볼 과제예요. 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유시민 씨가 말하기를, 이미 여러 번 밝힌 그대로다. 똑같은 것을 계속 묻는 언론이 이젠 무섭다. 자, 똑같은 것을 계속 묻는 이유는 그 유시민 씨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미심쩍은 게 있어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 노왕래 한 사람을 빼고는 다 부정을 저질렀다. 자, 이런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성을 띤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자, 그런데 이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빼고 모두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 빼고 다 기소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입건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1차에 3사람이 구속됩니다. 이 3사람이 구속됐는데 이 구속자 3사람은 민노당 사람들이 아니라 앞서 말한 유시민 씨와 가까웠던 여자 후보 오옥만, 그리고 조준호의 민주노총계였던 이영희,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건설노조 쪽의 윤갑인재. 제가 이 그 사태로 그 강연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지방에서 그 강연 뒤풀이에 조용히 저쪽에서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살핀 분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윤갑인재였더구만요. 자, 그러니까 유시민이 얘기한 한 사람 빼고는 모두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 말인 줄 알겠죠? 3사람이 구속됐어요. 한 사람 빼고는 모두 부정을 저질렀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오옥만, 유시민계 오옥만의 부정행위를 덮기 위한 발언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모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당권파, 이른바 민노당파한테 책임을 씌우는 효과가 났겠죠. 그러면서 이 글에서 선거 관리가 없는 당의 책임 인정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부정경선의 책임을 당 지도부에 전가하는 이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구속된 오옥만 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유시민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는가는 또 차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해 두셨다가 이 방송을 다 듣고 또 더 듣고 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다 듣고도 이 가물가물하면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이 사태를 잘 알 수가 있고, 이 사태는 이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 정치에서 있었던 그 미시사, 이면사를 제대로 알게 해주고, 이러한 알문, 이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무슨 어떤 스캔들을 파헤치고 또는 어떠한 그 이야기, 일화를 파헤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의 미시적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미시적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거시적 역사를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를,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양해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비례대표 경선이란 게 있었어요. 총선 전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다 그겁니다. 이것은 영입 케이스도 있고 경쟁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총선 때는 그 정당 투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정당 투표에서 얻는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몇 번으로 오르느냐 이게 중요하죠. 앞번으로 오르면 당선되고 뒷번호로 오르면 당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번호를 그 큰 정당들처럼 당 지도부에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진보 단체, 뭐 전교조에다가 심지어는 뭐 참여연대 몫이라는 등 또는 뭐 민주노총 몫, 그다음에 민노당계, 국참계, 진보통합계 막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합의에 의해서 비례대표 순서가 정해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경쟁 투표를 해요. 2012년 그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비례 경선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유시민뿐만이 아니라 조준호, 그 당시에 그 민주노총 대표, 심상정, 이 사람들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비례 경선 전원 사퇴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비례 경선이 전면적 부정이었다는 조준호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얼마나 그때 사회가 시끄러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총 한 20명 됐습니다. 한 20명이 아니라 20명이었어요. 20명이었는데 예상하건대 적게는 8명, 많게는 한 12명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본 거예요. 이 진보가 완전히 통합을 하니까 정당 투표에서는 뭐 제1야당을 찍어도 정당 투표에서는, 그러니까 후보한테는 후보 찍을 때는 제1야당을 찍어도 정당 투표에서는 이 진보 통합 쪽에 이 표를 줄 거라는 이러한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0명이나 냈던 거예요. 비례대표를. 참고로 1번 윤금순 결과입니다. 2번 이석기, 3번 김재현, 4번 정진후, 정진후가 이제 아마 전교조 몫인 것 같아요. 5번 김재남, 6번 박원석, 참여연대 몫입니다. 7번 조윤숙, 아마 그 장애인 몫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번 이영희, 민주노총 몫인데 원래 10번이었는데 노학래가 양보해가지고 8번으로 올라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이에요. 이렇게 바꾸려면, 지도부가 임의로 바꾸려면 뭐하러 투표합니까? 9번 바로 오옥만입니다. 바로 이 오옥만이 유시민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후보예요. 근데 이게 9번이 됐어요. 이것이 왜 9번 됐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10번 노학래, 11번 나순자, 12번 유시민에서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마지노선에 비례대표 번호를 얻은 것처럼 유시민도 자기가 이제 12번 해가지고 12번까지 당선시키겠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제 실버를 넣은 거예요. 대지도자 흉내를 낸 거예요. 사실 그 13번부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13번 윤난실, 14번 서기호 판사 출신이죠. 15번 황선, 16번 문경식 진보단체 몫입니다. 17번 박영희, 18번 강종원, 19번 김수진, 20번 윤갑인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과 9번이 문제입니다. 1번으로는 윤금순이 됐고 9번으로는 오옥만이 됐는데 이게 여성 몫입니다. 여성 몫인데요. 윤금순은 연홍 회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자 농민회. 그러니까 연홍이고 이 오옥만은 국참계였어요. 그런데 연홍과 국참계가 여성목 하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여성 우선으로 무조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에 이석기, 김재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현은 청년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성 몫은 윤금순과 오옥만의 이 대결이었어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하면 결과는 온라인 투표에서는 오옥만이 이겼는데 현장 투표에서는 윤금순이 이겨가지고 윤금순이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1번 윤금순은 국회의원으로 확정되고 9번 오옥만은 총선을 치러봐야지 알게 되는 될똥말똥한 선으로 이제 번호가 잡혔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온라인 선거에서 오옥만이 이겼다고 했죠. 오옥만은 비례경선에서 엄청난 부정행위를 경선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고 온라인 선거에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질러 놓고 윤금순 캠프 쪽을 예의주시했더니 윤금순 캠프는 현장 투표에서 또 못지않은 부정을 저질렀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옥만은 자기 부정은 감추고 윤금순이 부정을 저질렀다를 터뜨리면서 유시민과 이정희 등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옥만이 부정을 했는지까지 확인이 안 되던 때예요. 이걸 밝힌 사람이 김인성 교수예요. 자, 그러니까 총선은 다가오는데 이런 것이 터뜨려지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덮은 채로 총선을 치렀던 겁니다. 참 역사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진보통합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들을 좀 깨끗하게 하지 않고 뭐하러 투표를 해요? 자기들끼리 주물락주물락거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명을 후보로 냈어요. 이 중에서 7명이 당선할지 8명이 당선할지 12명이 당선할지는 총선에서 정당 투표가 나와봐야 알아요. 총선 결과는 유시민과 조준호한테는 악몽처럼 나타납니다. 국참계와 민주노총계는 지역구에서도 전멸했고 비례에서도 6번에서 커트가 돼요. 6번에서 박원석까지 커트가 되니까 유시민 씨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지원을 냈던 오옥만과 조준호가 민주노총에 체면을 걸고 비호했던 10번을 8번으로까지 올려가면서 비호했던 이영희가 낙선을 한 거예요. 낙선. 그러자 갑자기 난데없이 총체적 부정부실을 외치는 조준호의 진상보고서가 터뜨려지고 비례 전원 사퇴를 내세웠던 겁니다. 20명 중에서 그들이 말한 전원 사퇴의 대상은 경쟁 부문 14명이었어요.
저런 사퇴하려면 당선한 사람만 사퇴하면 되지. 그러니까 14명이 모두 사퇴하면 비경쟁 후보인 정진우, 김재남, 박원석, 유시민, 서기호, 김종원 등이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였어요. 이 20명 중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경쟁 부문이 있고 비경쟁 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부문으로 투표했던 14명 다 사퇴해라. 그러면 비경쟁 부문이었던 6명이 국회의원이 돼요. 그 6명이 누구냐? 정진우, 김재남, 박원석, 유시민, 서기호, 강종원이라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정진우, 김재남, 박원석, 서기호, 강종원이 살아남으면 민노계에서 가장 큰 득표력을 보인 이석기, 김재현이 제거됩니다. 이석기는 사실 민노당 쪽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고 뭐 선거 홍보회사도 하고 여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경제적 희생을 했죠. 나중에 그 큰일을 한다는 생각에서 상당한 그 미담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민노당 쪽에서는 당선될 사람을 한 사람씩만 내보내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표가 모아졌지만 욕심이 많았던 국참기하고 조준호, 민노총은 욕심이 많았는지 합의가 안 됐는지 후보를 분산시키는 바람에 또 앞순위로 못 간 거예요. 김재현이 제거되고 개파색이 엷은 강종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시민, 조준호, 심상정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나중에 5명 중에서 4명이 탈당을 할 때 전부 진보 정의당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진보 정의당 쪽 사람들이라 그겁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 윤금순은 농민이라고 했죠. 이건 강기갑계예요. 윤금순이 현장 부정, 그리고 오홍만, 유시민계, 그리고 이영희, 조준호계에 이 세 사람이 부정 선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정 사실을 덮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유시민과 조준호가 가장 적극적으로 비례 전원 사퇴를 주장한 것이라고 분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1번, 2번, 3번만의 사퇴를 주장을 해요. 2번, 3번만 이석기, 김재현만 사퇴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1번을 껴넣은 거예요. 근데 이미 현장 부정을 저지르고 이것이 표면화됐던 윤금수는 겁도 나고 그러니까 사퇴에 응하고 유시민 쪽 편을 들어줍니다. 자, 어쨌든 1, 2, 3번이 사퇴하게 되면 민노계를 무력화시키면서 8번 이영희, 9번 오홍만, 10번 노왕래의 국회 입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영희는 조준호, 오홍만과 노왕래는 유시민계예요. 자, 참 어렵죠,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자, 아무튼 이거의 큰 계략을 알시고 싶으면 유튜브에 그 진보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진보의 진실 해가지고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사태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진보의 진실 검색해서 쭉 아래로 내리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제가 미시사라고 그랬죠. 이것만으로는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심상정, 노회찬은 유시민 편을 들었는가? 참, 자, 여러분, 이것만이 진실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더 큰 의도가. 뭐냐?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더 중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석기, 김재현이 탈락시키면 이 사람들은 막 좀 종북몰이를 막 당하던 때예요.
그리고 이정희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종북놀이를 시도해가지고 이석기 김재현을 막 종북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김재현이야말로 정말 종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죠. 중앙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근데 이석기 김재현이 탈락을 하면 민주노동당계가 민노계가 붕괴해요. 그리고 이 책임을 물어서 이정희 역시 운신의 폭이 동결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강기갑 비대위에서는 이석기 김재현의 사퇴와 함께 당권파 누굽니까? 민노계죠. 당권파의 백의 종군을 타협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이 당권파의 백의 종군은 누구냐? 이정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권파의 백의 종군이라는 건 뭐냐? 이정희는 예정돼 있던 대선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대선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심상정의 입속과 맞아떨어지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심상정은 이정희를 제치고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문재인과 연대를 해가지고 집권 후에 총리 또는 부총리직을 얻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실제 심상정의 발언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당 측에서 뭐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것을 언급하는 기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핏 생각해 보면 심상정만 좋은 일 되고 유시민은 아니지 않냐? 왜 아닙니까? 벌써부터 자기 국참계를 당선도 시키지만 무엇보다도 진보통합의 수장으로 떠올랐고 무엇보다도 대선 후보 심상정을 데리고 가가지고 문재인과 연대를 해서 문재인을 당선시킬 경우에 유시민은 말 그대로 대권 창출의 킹메이커로 위치가 격상되는 거라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논의를 좀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방송을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고 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는 방송 중에 3분의 2 정도만 이해돼도 이 핵심을 간파하도록 제가 이 방송안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유시민의 품성론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이런 논의를 촉발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들 유시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 대선에서 이 보수정당 사상 가장 저개발된 후보인 박근혜에게도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집권은 87년 민주체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고 바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분위기였는데도 박근혜한테 지고 말았다는 것은 이렇게 직간접으로 진보 통합을 시도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야권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이러한 진보 쪽 인사 그중에서도 유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기교가 작용을 했고 이것이 절망으로 나타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13년 유시민은 정계를 은퇴하죠. 자, 유시민은 왜 정계를 은퇴했을까? 이 논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유시민 씨는 2013년에 이 정계를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이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트윗으로 날린 발언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만두겠다. 왜 그만두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내가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직후 천호선이 이제 유시민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이 천호선은 전하기를 유시민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만두되 시민으로서의 정치는 계속 할 것 같다. 권력이나 공직에서의 공직을 가지고 세상과 정치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은 안 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공직은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이번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는 공직 선거에 나가지는 않겠다는 말로 이렇게 살짝 바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유시민 씨가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니까 천호선 씨가 부랴부랴 유시민 씨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 천호선 씨가 유시민 씨를 정계 은퇴하는 유시민 씨를 부랴부랴 만났던 이유 중에 하나로서 통합진보당에 안긴 펀드 부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펀드 부채 8억은 국참당 최고위원 넷이서 2억씩 분담 책임지기로 약정을 했는데 넷 중에서 비교적 소심한 편인 그리고 자기 이름을 올린 천호선은 이 책임을 자기가 질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당 게시판에 한 적이 있다고 했죠. 직업으로서의 정치, 당직이나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정치라고 스스로 말했던 유시민 씨는 이번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공직인지 아닌지 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다만 2013년 유시민은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 출간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2010년 유시민 씨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문수에게 낙선했을 때 그리고 2011년 4.27 보선에서 이봉수를 내세웠죠. 이때 김경수를 주저앉혔어요. 유시민이. 이봉수를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아침 저녁 선거운동을 했죠. 김해 선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깨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시민 씨는 별로 기가 안 죽었어요. 그랬다가 2012년 통합진보당을 출범시키자 말 그대로 진보통합의 수장으로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2012년 총선 이후에 불거집니다. 국참계 총선 실패로 유시민은 8억 펀드를 상환할 대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천연덕스럽게 펀드 부채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갚아야 한다 하면서 있지도 않은 또 회계부정사실까지를 교묘히 언론에 흘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유시민의 저는 밀착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시민의 밀착녀 5억만이 유시민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왜? 그녀가 부정선거로 구속됐잖아요. 이 조준호 보고서, 즉 당권파를 부정선거 집단으로 모함한 보고서를 이용한 이 당권 쿠데타가
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시민 씨는 이제 일찍 감지를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촉이 빠르니까. 그때 그 5억만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어떤 시민이 유시민이 트위터에 질문을 합니다. 5억만 구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유시민 씨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냥 조준호 보고서 그대로다. 그러니까 내가 비례대표 전원 사퇴를 주장했던 것이다 해가지고 한 명 빼고는 다 부정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자기 유시민계 부정선거를 먼저 제기했던 자기들이 부정을 저질러 놓고 구속되는데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화법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내심 초조했겠죠. 왜? 구속된 5만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2012년 대선 예비 후보였던 심상정의 선대위원장을 유심히 맡아요. 저는 이런 건 사전 약정이었다고 봐요. 사전 약정대로 심상정은 예비 후보만 하고 등록 전에 사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씨와 연대했다고 또 그걸로 홍보를 하잖아요. 이 심상정 후보 사태에 대해서 유시민은 잘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심상정은 일단 출마했다가 문재인과 합류한다는 그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왜 유시민은 이때 심상정을 도와줬느냐? 이것도 뭐 그냥 순수하게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에 유시민은 심상정한테 진 빚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도 출마하고 심상정도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때 심상정이 별 조건도 없이 유시민한테 양보를 해주잖아요. 유시민 됐으면 좋았을 텐데 김문수한테 깨져서 떨어지죠. 어쨌든 심상정이 한번 양보해 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은혜 갚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여러분들 다 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기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도 문재인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겠죠. 심상정을 유시민과 갖다 붙이고 문재인이 대권을 잡으면 유시민도 엄청난 공로를 쌓는 게 되죠. 투표 전날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는 이러한 관측이 이상하게도 진보 쪽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선 100시간 전의 예측이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바라고 또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취합한 근거 분석에 의하면 박근혜가 지금 정확한 기억으로 50만 표 내지 100만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자신감에 찬 예측이 좀 불안해 보였던지 저를 아끼는 그 모 진보 정당의 그 고위 당직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4개인가 5개를 보냈는데 1개만 박근혜 우세고 8개가 다 문재인 우세예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조사와 내가 조사한 자료는 다릅니다. 했어요.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승리로 귀착됐죠. 다시 말해서 진보 통합을 해서 진보의 대통령 후보를 문재인한테 가져가가지고 대권을 잡아가지고
진보 통합의 그리고 정권 교체의 킹메이커가 되려고 했던 유시민의 생각은 좌절됩니다. 이로 인해서 박근혜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쌓은 적폐는 또 얼마나 이 나라 정치를 황폐화하고 우리나라를 후퇴시킵니까? 자, 이와 같이 유시민이 하는 일은 항상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최종적인 데에서 꼭 실패를 합니다. 그것도 특이해요. 김해을 선거도 마찬가지. 경기도지사에서도 한 4% 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1912년에 당선시키려고 했던 이 진보 공작적 이 기교도 마지막 가서 좌절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유시민 씨는 뜬금없이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겨울에 뜬금없이 동안거에 들어갔다 하고 잠시 몸을 숙깁니다. 여러분, 동안거가 뭡니까? 이게 스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멋부리려고 잠시 조용히 있으면 됐지. 뭐 자기가 무슨 동안거에 들어간다. 잠시 글을 안 쓰면 됐지. 절필선언. 나는 이런 것들에 가당치 않고 이런 것들에 또 일희일비하는 사실 개돼지 같은 대중들이 좀 혐오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중은 바람이 불면 누구보다도 빨리 눕지만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난다라는 그 김수영 시인의 식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저간의 사정을 아무것도 몰랐던 진보 인사 김성구 교수가 있어요. 무슨 뭐 당연히 무슨 발전소 무슨 뭐 경제단체 대표고 뭐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미디어 오늘에다가 아주 철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글은 어떤 글이냐면 이미 그 통합진보당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석기, 김재현의 사태만이 답이다. 뭐 이정희의 사태만이 답이다. 이런 글을 미디어 오늘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박하는 글을 2번 올리면서 그때까지 어떤 뉴스 회사도 국참당 유시민의 8억 펀드 이 채무에 대해서 이 미디어는 보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유시민의 8억 펀드 먹튀 사실을 2번 글 미디어 오늘에 올리면서 2번 다 명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중앙 미디어 언론에 유시민 등의 이 통합진보당 탈당파들의 이 채무 비리가 노출된 것은 이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성구 교수도 제 글을 읽고는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상당 부분을 내 주장을 인정하는 이런 답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유시민을 옹호하던 뉴스 회사들도 상당 부분이 이제 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정보도는 아직도 안 했어요. 경향신문 한 군데서만 자기들이 얼마나 오보를 많이 내는가를 그것도 개인 기자의 이름으로 살짝 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시민을 좀 외면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대로 가다가는 유시민 씨의 비행과 파렴치가 세상에 공개될 일만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근데 때 맞춰서 이 노회찬 의원이 그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 건 때문이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자, 이럴 때 이 타이밍을 잡는데 유시민 선수는 아주 날렵합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아주 공격하고 비난하는 한껏 이 정의로운 이 글을 또 써요. 하지만 유시민 씨의 발언을 그때는 이미 이제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돈떼보이가 아닌가
하는 이 추문이 세상에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새로 발간할 책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은 빨리 정계를 떠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유시민 씨는 많은 장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장점이 하도 많아서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그의 결점은 몇 가지는 안 되는데 두 가지만 든다면 언제나 적을 내부에서 찾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아직도 유시민의 장점만 알고 단점을 모르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유시민은 그들에게로 활동 영역을 옮겨가기 위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만두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했을 거예요. 1번 윤금순과 여성농민의 2번 오옥만이 여성 몫을 놓고 대결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윤금순이 졌고 오옥만이 이겼지만 현장 투표에서 윤금순이 뒤집어가지고 윤금순이 1번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뻔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옥만 씨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점검해 보면 알겠지만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이라고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이었다는 이 프로필은 이제 지워졌더구만요. 아무튼 유시민 씨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밀착되어서 활동을 하던 2류, 3류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옥만 씨는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시 상가 건물에 M건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무림건설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김인성 교수하고 가서 그 무림건설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 무림건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기서 대규모의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만 이루어진 투표건이 6,019건이고 한 개 IP에서만 무려 270표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유시민 씨가 한 개 IPO 몰표가 나오는 규제장치를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당권파에서 거부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유시민의 국참제에서 한 개 IP에서 270개의 몰표 그리고 6,019건의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오옥만 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시민 씨하고 가깝느냐.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 출신인데 유시민 씨의 부인 한경혜 씨도 제주 출신입니다. 둘이 나이가 같아요. 아마 그쪽으로 해서 서로 가깝게 알게 된 사이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추정은 그렇다 그겁니다. 이런 부정을 저질렀던 유시민의 가까운 제가 밀착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유시민계의 오옥만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당의 선거가 정당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서 자기는 분노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시민의 친구 오옥만이 오히려 온라인 선거 부정으로 구속된 것은 2012년 11월. 오옥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무현 재단과 국민참여당 등에서 오랫동안 유시민과 밀착관계를 유지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오옥만의 구속에 대해서 아까 유시민 씨는 뭐라고 했죠? 통합진보당은 쌩까겠지만 비례정선 부정은 조준호 보고서 그대로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조준호 보고서를 작성했던 조사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이 보고서가 얼마나 왜곡 조작이었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을 터트린 이 진상 보고서에 조사위원 4명이 6명 중에서 4명이 구속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민주당 당권파의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부실이고 온라인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대리투표. 나 투표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어. 그리고 공장에서 모두가 노동하고 있는데 투표하라고 오니까 다 몰려서 한꺼번에 해.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라는 건 대리 투표와 공개 투표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온라인으로 선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개표도 온라인으로 해서는 안 돼요. 개표도 수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통합 전에 유시민 씨는 민주노동당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희와 함께 뭐 피아노 연주도 하고 돌아다니고 별짓들을 다 해요.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즉 민주노동당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유시민은 몇 달 후에 통합진보당은 사형언도를 받은 정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에서 탕진한 8억 빚을 자기들이 갚기로 한 문서화한 그 빚을 차일 피일 공증을 미루다가 때가 되자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에다가 털어버리고 당을 깨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펀드 채권자는 바로 유시민이 부리던 국민참여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진보당의 펀드 상환 소송을 제기하죠. 이해에 두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2012년 통합진보당 충북 음성위원장이었는데요.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운수노동자 박영재 당원의 자결이 있었습니다. 이 남용식 위원장의 병사는 간접적으로, 박영재 당원의 자결은 직접적인 당사태와 관련을 갖습니다. 이 남용식 위원장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당사태 이후 병을 얻었고 범죄자들과 한겨레 등의 언론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이 남영식 위원장은 생전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북콘서트 사회를 보면서 김인성 교수의 디지털 포렌식 퀴즈 문제를 냈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권파의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유시민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으로 박무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정에 가자 위증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무려 1년 넘게 수만 개의 기사를 생산한 초대형 사건. 자,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사도 중앙일보만 500개가 생산됐다고 그러더구만요. 초대형 사건이 조작 모함 극이었음에도 뉴스 회사들은 이것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왜? 그들 역시 공범 또는 종범 대열에 가담했기 때문이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의 모함은 조선중앙동아의 모함 못지 않았습니다. 조준호, 심상정, 고인이 된 노회찬 역시 이후에 유구무원이 됐습니다. 왜? 그들도 유시민계와 같은 보조를 취했기 때문이죠. 숱한 진보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사태의 선두에 유시민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 박무 씨의 실토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웠겠죠. 박무 씨의 실토가 있었던 다음 날 유시민 씨의 또 다른 아랫사람,
이었던 진보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유성찬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라고 유시민 흉내를 내고 정계에서 떠났습니다. 사실 당시 유시민 씨는 검찰에 고발됐었어요. 그리고 옥만과 박모 씨의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했는지, 조준호와는 무엇을 논의했는지, 심상정 노예 장관은 어떤 수기를 했는지 사실 그 당시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혔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이 불행한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고 다시는 이러한 그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만드는 새롭게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에 고발된 유시민 씨는 아무런 검찰 측의 해명이나 설명이 없이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좀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이 유시민 있는 3부, 4부부터는 그 유시민 씨의 이런 복잡한 얘기는 좀 이제 그만하고 그 유시민 씨의 현실적인 정치적 식견, 자질, 그의 국가관, 그의 역사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건설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